제가 잠깐 소개만 드리면은 여의도 연구원에서 지금 총선 그 이후에 보수 가치, 노선 재정립 등에 관한 많은 문제 제기들 필요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속 시리즈로 앞으로 계속 할 예정인데 첫 번째로 보수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이런 주제로 하고 또 7월 중순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 섭외가 완료되어 있고 월 앞으로 최소한 1, 2회 시리즈로 계속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은 우리 시민사회 그리고 지식인계층 그리고 정치인 보수를 사랑하고 또 보수를 지켜야 되는 그 큰 그룹들의 일종의 대연석회의 비슷한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지원을 부탁드리고 이러한 보수 재정립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의도 연구원에서 우리 주요 정책 현안들에 관해서 계속 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문재인 정부 한 달 주요 경제정책 진단을 우리 바른사회 시민회의 등과 함께 했고 또 그저께는 중소기업 3대 정책 현안,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제로 등 관련해서 업계 등과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토론회 등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성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즈레일은 소설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설가로서 그 유명한 소설을 시빌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당시 1830년대 40년대에 그 산업혁명을 겪고 엄청나게 그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열악한 노동자들의 삶을 보면서 이제 디즈레일리가 우리는 지금 투 네이션스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원 네이션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고 보수주의의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이념적인 어떤 그 하나의 이 축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수당은 애국주의 대영제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영광,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생활 수준을 투 네이션스를 원 네이션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념, 이런 것들을 이제 세 가지를 이 보수당에 이제 제공을 했고 그 후로 이 원칙은 보수당의 변하지 않는 원칙으로 이때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디즈레일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이때가 이제 선거권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유권자였다가 그 다음에 5%, 15%, 30%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과정에서 맹 놓고 그냥 있지를 않고 이제 대중정당으로 보수당을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러니까 이게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 애국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필하는 것이죠. 애국심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그 어떠한 이데올로기보다도 일반 사람들한테 가장 어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자유한국당이 뭐 안보 놀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안보하고 애국심하고 좀 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어느 정당도 다 애국심은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 안보하고 애국심이 같지 않다는 거를 좀 인정을 하시고 새로운 어떤 정책을 좀 만들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대중정당으로 만들어내는데 디즈레일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당시에 이 새롭게 탄생한 그런 그 사회 저변층의 유권자들을 보수당으로 끌어오는데 아주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디즈레일리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렛 태처가 이제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데 이 마가렛 태처의 문제점은 뭐였느냐 하면은 이 1945년에 이제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마가렛 태처가 1979년에 이제 소상이 되는데 그 한 30년 몇 년 동안의 기간에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국가가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그것은 그 케인즈식의 그 경제, 혼합 경제,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제를 모방한 그런 그 시장 경제를 이제 소홀히 하면서 국가가 계속해서 개입을 하는 케인즈식의 그런 혼합 경제를 국가가 이제 자꾸 채택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45년 이후에 이 국민들의 그 염원에 이제 화답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완전 고용 제도를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 그 실업률이 거의 0%에서 2%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국가가 굉장히 많이 개입을 했다는 소리죠, 경제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굉장히 노동계가 강력해졌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노동당이라고 하는 정당하고 이제 노동계가 결탁을 하면서 노동계급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이 복지국가 다 아시다시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고 하는 근대적 복지국가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죠. 1946년부터. 자,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이 영국병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1970년대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대처의 이 임무였습니다. 자, 대체혁명,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그 시장 경제에 정치가 개입을 하고 임금을 이 노사정이 만나가지고 임금을 결정을 하고 하는 이런 식의 이 왜곡된 시장 경제를 왜곡된 시장 경제를 이제 시장으로 돌려주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처가 그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을 했지만 또 동시에 사람들한테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어필을 했던 거는 사실은 이 사회적 도덕적 보수주의예요. 이것이 지난 1945년 이후에 그런 굉장히 방만해진 국가에 기대는 사람들, 의존 문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걸 다 국가가 해주려니 하고 하는 이런 나태함, 이런 것에 대해, 그리고 이제 노동계가 이 강성해지면서 함부로 파업을 하는, 아무 때나 나 원할 때 파업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그 분위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마가렛 대처가 이제 철퇴를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 법과 질서를 존중하자. 그 다음에 자립. 국가에 의존하지 말고 복지제도에 의존하지 말고 자립해서 네 삶을 네가 개척해라 라고 하는 뭐 이런 식의 그 도덕적 사회적 보수주의가 국민들한테 상당히 어필을 했습니다. 오히려 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싫어요. 이런데 그 사회적 보수적 보수주의가 오히려 이 국민들한테는 더 어필을 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처는 디즈레일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국민 보수주의 일파를 이제 굉장히 적대시하고 이 하나의 국민파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1945년이 되면은 이 하나의 국민 보수가 이제 굉장히 강해진 것이죠. 그렇죠? 이 약자들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것을 이제 대처는 무조건 이제 쳐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 같은 건 없다. 오직 개인과 가족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치열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걸쳐서 보수당 내에서는 상당히 치열한 이념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처주의자와 반대처주의자들 간에 상당히 아주 치열한 이념 경쟁이 있고 나서 2005년에 캐머런이 이제 수상으로 당선이 되면서 캐머런이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사회 같은 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국가와 다르다. 그러니까 비대해진 국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약자를 배려하지만 그것을 국가한테 이름하는 이런 건 아닌 것. 이것이 이제 대처와 반배차주의자를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캐머런의 대안이었습니다. 보수당 성공의 비결을 제가 이제 제 책을 좀 읽어보십시오. 의원님들 시간 안 되겠지만 좀 읽어보시면은 뭔가 좀 배우시는 게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수당은 이 다른 당에 비해서 상당히 당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노동당은 굉장히 분파적인 그런 경쟁 같은 게 치열한 당이고 자유당도 마찬가지였는데 보수당은 이 지도부에 대한 충성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강했고 로버트 필이 한번 당을 분열시키는데 그러고 나서는 한 번도 당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결속된 당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국민들이 더 믿을 수 있는 트러스트워디한 그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보수당이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가 있었다. 두 번째는 뭐냐?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때는 아주 선도적으로 변화를 수용을 했다. 디즈레일리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그 시대 정신을 읽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선도적으로 변화를 추진을 하는 이런 것이 보수당 성공의 비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국가 경영 능력. 우리는 다른 당에 비해서 국가 경영의 능력이 더 많다. 더 유능한 당이다. 통치에 적합한 당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실어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일단 가장 이 피부에 와닿는 것이 뭡니까? 경제, 이런 거죠. 그죠? 그 안보와 경제라고 하는 면에서 보수당은 타 당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실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까도 계속해서 되풀이하지만 애국정당으로서요. 어느 당이건 뭐 다 애국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표면에 내세우지만 보수당이 다른 어느 정당들보다도 더 애국적인 정당이다. 우리는 우리야말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유권자들한테 실어줄 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직과 선전. 이건 굉장히 우스운 얘기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페이스북이니 뭐 트위터니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그런 조직과 선전 매개체가 나올 때마다 보수당이 다른 당들보다 훨씬 더 빨리 그거를 선취해서 이용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것이 처음으로 이제 대중 매체로 이 세상에 나왔을 때에 그걸 다른 어떤 당보다도 먼저 당의 그 선전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앞서 나갔다. 이것이 이제 보수당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 발표 이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수 리더십들이 굉장히 위대했는데 이렇게 크게 실패한 거는 역사상 처음인 거예요.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시장 개입을 해가지고 70년대 정경유착 다시 메모리 기억나게 만들었죠. 소통부재에서 구시대적인 권위주의를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구시대 세력으로 만들어버렸죠. 정책임을 승계를 거부해가지고 제가 총장할 때 교육부에 갔더니요. 1년 이명박 정부에서 이 노무현 정부로 갔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정책도 완전히 바뀌고. 보수에서 보수로 왔는데 정책이나 인물들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인물들이 노무현 시대 때 쓰던 인물들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보수와 보수가 정권을 인수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봉천 바닥에서 봤지만 왜 이렇게 뺄셈 정치를 많이 했는지, 우리 뺄셈 정치가 이게 우리를 다리를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 전립의 최대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수 정치력과 보수 정치 자원이 고갈된 형태가 아니냐. 정치력이 지금 리더십의 정치력 고갈뿐만이 아니라 보수 세력 전체가 이걸 매니지하는데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게 서툴게 매니지가 된 것 같거든요. 마지막에 이번에 저는 마지막에 3월 초에 하야할 줄 알았습니다. 하야만 일어났으면은 보수가 다 살고 분열됐던, 우리가 영국에서도 1930년대 분열돼서 재집권하는데 30년 걸렸거든요. 우리 보수는 이번에 분열된 건 우리가 처음이죠. 바른정당으로. 나는 이 30년 갈까 겁납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겁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봐가지고 정치력이 어느 정도 고갈됐냐면, 김평훈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크다 그런 거예요. 보수 지성계에서도. 근데 이게 착시현상에 빠지는 거예요. 보수 지성계 자체도. 그러니 청와대에서 착시현상 안 빠졌겠습니까? 이때 박관용 이 원로께서 하야하라고 얘기했을 때 왜 이런 말들이 그쪽에 들어가질 않냐고요. 원로의 정치력이 전혀 무시돼 버린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보수의 정치 자원이 완전히 고갈돼 가지고 지금 보수 2013년만 해도 보수가 40이고 진보가 20몇 %였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제 진보의 시대가 왔습니다. 보수 양당 합쳐봐야 30%입니다. 세상에 이런 적이 있습니까? 야당이 여지껏 보수 세력하고 연합하지 않고 집권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혼자 완전히 집권해버렸죠. 아주 여유있게 따돌리고요. 이게 지금 우리 존폐 위기가 지금 보수에서 제일 크고, 저는 이것이 되도록이면 우리가 10년 내에 극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5년 극복하면 뭐 행복이겠지만, 그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요. 공론민주주의 시대의 보수 이념 정당의 길을 물으셨는데, 이 공론민주주의 시대가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문자 공론장하고 구술 공론장이 융합됐다는 거예요. 문자 공론장이라는 것은 사유를 전제하고 이성적인 우리를 생각하게 해서 차분하게 만들고 논리를 만들어주는 건데, SNS는 짧은 단어로 하지 않습니까? 이 짧은 단어들은 전부 행동의 언어들입니다. 사유의 언어가 아니고. 그래서 행동지향적인 건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이 힘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우리 보수정당이 적응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만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념이라는 건 가치와 비전과 이미지가 융합된 것이지 이념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 정당 민주주의 때 때는 계급성과 지역성이 중요했지만 우리도 지역성 같은 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미지와 소통이 아니냐. 이 리더십을 찾지 않고서는 안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로 보면은 영국은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가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우리는 자유주의는 보수 쪽에서 우리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 가치, 인권 재산하고 공화의 가치, 공익준법, 민주의 가치, 소통 공론의 세 가지를 균형을 시키는 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해줘야 될, 저쪽에서는 민주주의만 떠드는데 이번에도 이 청문회를 해도 국민을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그러셨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지금 먹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으로 먹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안보와 경제 능력은 영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수가 제일 잘하는 능력인데 이걸 우리가 인정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애국주의와 국제주의도 지금 현재 우리 애국이 아니라 우리는 애국주의로 가고 있는데 저쪽은 애족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되는데 해결책은 뭐냐? 저는 이제 보수 세력이라는 저 사람들의 프레임이 뭐냐면 보수는 수구다라는 프레임을 성공시켰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민 마음속에. 이거 빨리 탈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보자가요. 사람 인변에 입구하고 나무목 했지 않습니까? 그게 보호한다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애를 등어리 없는 자입니다. 아이를. 보호하는 건 뭐냐면 미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전통에 뭐냐면 온고지신 있지 않습니까? 온고지신이라는 게 보수 전통이거든요. 옛날 거 살펴가지고 미래를 본다는 거죠. 그걸 실학자들은 법고창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보는 과거를 안 돌아봅니다. 앞에만 봅니다. 진짜가 참새작자의 갈치자인데 참새는 앞으로 뛰지 뒤로 절대 못 뜁니다. 프로그레시비즘도 마찬가지죠. 앞만 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앞만 봐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들은 앞만 보고서 사회주의 나갔다고 보니까 결국 봉건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수의 가치라는 건 진짜 위대한 거죠. 온고지신할 수 있는 이 가치가. 이거를 갖고서 국민들한테 우리들이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보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거쳐와가지고 집권하게 된 것을 바라보고 그들의 전략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영국이나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베끼기라고 합니다. 상대방 베끼기. 여기에서 진보 프레임 보십시오. 반공은 반민족이라는 것을 다 깔아놨습니다. 젊은 아이들한테. 건국 세력 침입하고 산업화 세력 군부 독재 이것으로 다 저희가 돼가지고 이 부분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국사를 역사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고서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허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근현대설 07과삼으로다가 묶어서 통일된 이 역사관을 우리가 창출해줘야 되고 건국 산업화 세력은 민주사회를 기반을 조성한 가장 귀중한 세력이었다라는 것으로 설득해야 되고 북한 종북은 반민족 전체주의자들이라고 공격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다시 잡아줘야 되겠고요. 후계자 키우기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이인재 선생님 여기 왔다 가셨지만 이인재 밀고서 손잡고서 광주에서 잡아 일으켜가지고 후계자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이 노무현은 지금 이 문 대통령은 노무현 후계자로 자처하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 한번 후계자라고 자처한 적이 있습니까? 박근혜가 이명박 후계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적대시했죠.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후계자라고 했습니까? 심지어 박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후계자 자체 전혀 안 했습니다. 이거 우리 빨리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후계자를 키워야 되고 정치 선배들 좀 기념 좀 해야 돼요. 봉화마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 갑니까? 근데 우리들 보수당에서 한 번이나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국민 앞에 떳떳하게 자랑해 봤습니까? 행사해 봤냐고요. 그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이 보수의 이미지를 국민 앞에 강력하게 심으려고 그러십니까? 이거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 하고 있는 거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셈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뺄셈 정치만 자꾸 우리 해왔는데 덧셈 정치 우리 하셔야 됩니다. 보수연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도덕 재무장 해가지고 철저하게 우리들이 도덕적으로 청결한 세력으로 다시 태어나게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되고요. 이번에 제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결백만 생각을 하고 보수 전체에 돌아가는 이 정치 판단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노무현 보십시오. 자기 분통에 터져서 죽었겠지만 그 사람 하나 죽음으로 해서 보수가 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왜 보수 정치인들은 희생정신이 없냐 말이에요. 보수 전체에 대해서, 전체의 운명에 대해서 희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판단만 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념정당과 인물정당이라는 것이 함께 간다는 것이죠. 이념만 갖춰서 계급성이나 지역성 갖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영국 보수당 벤치마킹을 해서 영국 보수당인들이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9명의 위대한 지도자 이끌어간 9개의 정당이라는 거예요. 보수당이라는 게. 매번 바뀌어왔다는 거죠. 이 현실적으로 해가지고. 메이저 총리 이 사람 시골 학단의 아들인데 대처 후임해서 47세 젊은 사람을 했습니다. 이거를 하고서 블레어한테 정권 뺏기고 나가지고 캐머런을 찾는데 4명의 당수를 갈아치우더라고요. 처음에는 31살짜리를 갖다가 당수시키더라고요. 새 사람 찾느라고 그것도 안 되고 나니까 또 바꾸고 해서 결국 캐머런을 찾아가지고 집권을 한 거죠. 우리도 지금 홍준표 씨가 될는지 누가 되실는지 모르지만 당대표 되시면서 자기가 대선 후보라든가 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희생정신 갖고 반드시 누군가 사람 찾아내야 됩니다. 젊은 사람 찾고 깨끗한 사람 찾고 설득력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가가지고 70-80대의 정치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소통의 새로운 인물, 이 사람보다 훨씬 젊은, 이 야당의 리더십보다도 훨씬 젊은 사람들로, 이재명보다 젊고, 박원순보다도 젊고, 누구보다 다 젊은, 이 젊은 사람으로 찾아서 새로운 국제 감각을 갖고 있는 매력적인 인물을 찾아가지고 이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안보, 경제건설, 민주주의의 경험의 축적, 이 과정을 통해서 온 것이고 그 본령에 한국 보수가 있습니다. 민주국가를 만들고 반공체제를 확립하고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의 토대하에 민주주의가 오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본령입니다. 민주주의를 외친다고 민주주의자라고 얘기하면 누가 민주주의 투쟁하겠습니까? 한국의 보수는 자유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지킨다는 것은 자유선택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내가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볼까? 내가 무슨 영화를 볼까? 다 자유선택입니다. 이 자유선택이 유지되는 나라에서 번영이 있고 다양성이 있고 삶의 질의 향상이 있고 그 선택을 받기 위해서 경쟁 속에서 삶이 풍요해지는 것입니다. 이 자유선택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성과주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학교 선택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민주노총이나 전국 언론노동조합의 가치관을 가지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국민이 누려야 할 선택, 자유,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나라의 모든 방송이 민노총적 시각이 반영되고 한미 FTA에서부터 광우병에서부터 효순이 미선이 사건에서부터 4대강에서부터 성과주의가 부정되고 학교 선택권이 부정되고 이 국민의 자유선택권을 빼앗는 세력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자유의 개념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보수가 살 수 없습니다. 보수는 공정, 페어, 기회균등의 수호자가 돼야 됩니다. 성과와 업적, 기여한 사람이 그 몫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한 스포츠 리그, 프리미어 리그든 MLB 리그든 리그를 보면은 다양한 수준이 있습니다. 루키 리그, A 리그, AA, 트리플 A, 메이저 리그,
400만 원 받는 사람에서부터 370만 원 받는 사람이 다 있지만 누구나 해피합니다. 누구나 부정하거나 누구나 불만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왜? 업적, 기여, 성과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메이저리그로 올라간 사람이 언제든지 내려와야 됩니다. AA 리그에 있던 사람이 메이저리그에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메이저리그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는 사람이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연금서열제, 정년보장제, 한 번 공무원, 한 번 대기업이면 60세까지 가는 이 구조가 주는 장거래와 A리그, A리그에 있는 사람이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구조를 열어줘야 됩니다. 성과에 따라, 기여에 따라, 업적에 따라 작은 사람이 내려오고 더한 사람이 올라가는 이 구조가 메이저리그처럼 살아있을 때 대한민국도 살아있는 보수가치에 입각한 번영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유현진과 마에다가 경쟁하는 것은 바로 그 야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을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사람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보수의 복지체계입니다. 보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보수는 결코 새벽까지 술 먹는 사람을 위해서 정부 예산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돕는 것이 보수고, 새벽에 술 먹으면서 실업수당 내놓으라고 청년 실업이 왜 이렇게 높냐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것이 보수여야 합니다. 그게 보수 가치입니다. 지하철에서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7시 반, 8시에 그 많은 버스를 타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상쾌하게 근무에 열중할 수 있게, 성과를 낼 수 있게, 출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보수의 복지입니다. 청년 실업을 얘기하는 그 50만을 바라보지 말고 스시집을 내고 베이커리를 내고 만두집을 내고 머리띠를 두르고 일하는 그 700만의 청년들을 바라봐 줘야 됩니다. 그 700만이 잘 살 수 있게 만들고 그 700만이 성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보수의 논리지, 저쪽에서 40만 원 준다니까 이쪽에서는 우린 20만 원 줄까 30만 원 줄까, 그거는 갈 수 없는 방향입니다. 저쪽에서 11%의 조직 노동자 민노총이다 한노총이다를 가지고 얘기할 때 보수는 그 조직 노동에 포함되지 않는, 기득권에 포함되지 않고 열등한, 보호받지 못하는 그 91%, 89%를 보호해 주는 것이 보수입니다. 늙은 어머니한테 의존하면서 돈 내놓으라는 청년한테 굴복할 것이 아니고 일하는 아름다운 그 7, 800만의 청년을 바라봐 주는 것이 보수가치라고 보여집니다. 몇 가지 보수와 관련된 조직과 실천과제를 압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활동력은 절대 지향가치와 이념의 확고성에서 나옵니다. 지향가치와 이념의 활동성이 있지 않은 데서 활동성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향가치와 이념을 지키는 사람을 지켜주지 않으면 더 이상 활동하는 사람은 없어집니다. 왜 모든 대학사회가 저렇게 됐는지, 왜 언론계가 다 저렇게 됐는지, 왜 한국의 정당이, 심지어 보수정당이 이렇게 됐는지, 그 본질은 바로 가치와 이념 투쟁하는 세력들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대자보 쓰고 사소한 도덕적 이념 제기하고 강의 안 들어가고 그 상황이 계속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수들이 학생회와 학생들한테 굴복하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그들을 돈 대줍니다. 그래서 한국의 학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언론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치를 지켜가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을 할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보수는
지지 세력을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 속에서 가운데 깃발 꽂아서 살겠다라는 그 기회주의, 편승, 무임승차를 빨리 버려야 됩니다. 대학에 왜 영 리퍼블리칸이 없고 대학에 왜 영 뉴 컨서버티브가 없습니까?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는 정부와 기업을 의존하려고 하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수는 직위를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그 권위적인 결정, 윗사람 쳐다보고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자기 따라다니는 사람 잘 챙겨주고, 모든 것은 역할과 성과에 따른 대가로 이루어져야 되고 평가받아야 됩니다. 연고가 작동하는 곳에서 누구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특정인에 의한 의존과 따라다니는 형식으로는 보수 가치가 연속되거나 확장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다 잘 압니다. 연고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출세하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에 보수의 새로운 영역이 있고, 또 그렇기에 그것이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5,000명, 7,000명 전국의 보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구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도의원이 되고 국회 보좌관이 되고, 이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보수가 갈 길이 없지 않냐. 정당,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SOC와 같습니다. 그 가치가 바로 섰냐, 그 정당이 바로 섰냐는 것은 곧 그 나라의 SOC와 사회간접자본과 그것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한 나라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철도나 항구 공항 체계보다도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사회간접자본을 만드는 분들의 새로운 각성과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제목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파는 보수가 아니고 한국의 좌파는 진보가 아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칼럼을 써도 아무도 사실은 안 보다가 요즘 들어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까 김진현 선생님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한국의 우파는 보수가 아니었고 한국의 좌파는 진보가 아니었다라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된 보수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비관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한국의 우파에는 보수주의의 DNA가 없습니다. 그 대신 개화파의 DNA가 있어서 대외지향적이고 엄청나게 빠른 사회를 이끌어낸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집단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국 좌파의 뿌리는 위정척사의 수구파였기 때문에 반국제주의를 표방했고, 흔히 얘기하는 국제적 기준의 진보와는 전혀 다른 퇴행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을 띄었는데, 대신에 이 사람들은 폐쇄적 민족주의와 대중영합주의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결합시켜서 사회 내 진지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의 우파는 그걸 못했습니다. 10년 전 대선에서 참패했을 때 친노 세력이 자신들을 패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우파도 부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게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의도 연구소가 아니라 사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원이 오늘 세 분의 발표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파는 산업화를 이뤄놓고 나서 대안을 내놓는 데 아니했습니다. 잘 살아보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지한 교수님께서 잘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지만, 마가렛 대처의 결단력도 없고, 캐머런의 그런 포용력도 없고, 캐머런은 본인을 마가렛 대처의 후계자가 아니라 블레어의 후계자라고 할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제3의 길의 어젠다를 많이 흡수를 하면서 보수당 집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우파에는 위기 때마다 대개 좌파 운동권 출신 인재들이 혜성처럼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일정 역할을 한 이후에 사라지는 일회성이어서 지속성이 미약했습니다. 요즘 우파 지식인 사회와 시민단체에서 내놓는 여러 담론들을 보면은 한국 자유회의를 제외하고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여기에 제가 그 바른사회 시민회의를 늘려다가 이걸 넣으면은 그 자화자찬이 될 것 같아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단체를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한국 자유회의가 무슨 단체인지 아시는 국회의원들 계십니까? 손 들고 저한테 자신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국회의원 계십니까? 분명히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됐고 10여 년 이상 준비가 돼 있는 담론 집단이고 지식인 집단인데, 이런 지식인 집단과 결합을 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그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 중요함 모르고 사람 끌어다가 소모품으로 쓰기에 바빴고 새로운 리더군 형성 못했습니다. 김부겸, 김영춘 차세대 리더잖아요, 지금 저쪽에. 근데 이 양반들이 한나라당 출신인 거, 뭐 독수리 오영재 출신인 거 다 아실 텐데 그런 사람 활용했습니까? 뭐 여기서 클 가능성이 없으니까 튄 거 아닙니까? 내부적 자원 제대로 활용하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 칼럼에서 그 리쿠드당을 좀 배워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조금 자세하게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없는 얘기까지. 노동당에는 그 시몬 페레스라고 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서 이 양반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파 리쿠드당 리더들이 이삭 슈미르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여기에 가장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기네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30몇 살에 주 유엔 대사인 베냐민 네타냐후를 의원으로 영입을 하고 부총재로 만들고 하면서 키우다가 결국에는 1996년에 46세에 페레스를 1% 차로 제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연소 수상이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첫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67살의 나이로 지금 재집권을 해가지고 네타냐후가 지금 이스라엘 총리로 재직을 하고 있죠. 저는 그 96년에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은 슈미르가 들어오는데, 샤미르라고 표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슈미르가 원래 발음인데 선거에 이기고 나서 샤미르가 들어오는데 리쿠드당 당원들이 전원이 기립박수를 치더라고요. 이 나이 많은 노 정치가에 대해서. 리쿠드당의 제1 지도자이자 최고 실권자인데, 그러니까 샤미르가 자기가 수상이 된 것보다 더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손을 흔들면서 들어오는데,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총리가 된 게 아니라 내가 키운 사람이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과 자기가 옳았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그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언제 저렇게 될까? 2017년 정도 되면은 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 그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파의 유일한 사실은 세계사의 조류가 우군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광동 박사님이 얘기한 내용과 좀 일치가 되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역행하는 친북 종북 세력과 다수 국사학계는 이제 역사의 유물이 될 겁니다. 지금 아무리 지금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당이 친북 종북 세력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분명히 NL 운동권이 주류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집권하자마자 제일 처음 인선을 보십시오. 비서실장의 임종석, NL 주사파의 핵심이었던 사람, 전향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임명하고 민정수석에 PD 계열의 한 중간 보스 정도 되는 조국 교수를 임명을 했는데, 그럼 조국은 PD니까 NL이 아니지 않느냐? 산호맹, 조국 교수가 속해 있던 산호맹의 정강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담론 투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산호맹은 NL 계열과 북한에 대해서 굴종하는 것을 서약을 하고 시작을 한 집단입니다. 이러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우파의 승리가 조금의 희망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것만 믿으며 사는 것은 감나무 떨어질 날을 기다리면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것도 문재인 그 세력이 잘해서 집권한 거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한국 우파 세력이 집단 자멸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헛발질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좌파가 앞으로 헛발질을 상당히 많이 할 거고 자멸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그렇게 해서 집권하는 게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는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예를 봤을 때, 이렇게 집권하는 것은 그게 별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교훈을 얻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생적인 충격에 의해서 새로운 동력이 생길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잘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력을 내적으로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오늘부터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세 분의 그걸 들으면서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이 이 세 분의 얘기만 좀 마음속에 갖고 있어도 많이 좋아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은 좀 낙관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로 하여금 더 비관주의자로 만들어주시는 말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론조사에 너무 연연하고 계신 거 아닌가. 지금 여론조사 많이들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80%를 넘었고 자유한국당 지지가 10%다. 저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군부 정권과 평생을 싸워서 93년에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냐, 김영삼 대통령의 그 신화를 능가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거는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전 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기관 거의 1에서 100까지 모두 진보 평양성을 가진 기관들이었다. 아시죠?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이 밝혀진 이후 대선 기간까지 지금까지 보수층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즉 진보들이 답하는 것들의 80%는 지지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들에서, 그리고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여론조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친문들이 답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열심히들 믿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왜곡됐다라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밝혀진 바가 있고, 그 여론조사가 결국에 있어서는 우리를 보수 붕괴론, 그리고 진보 장기 대세론, 그리고 보수의 패배주의를 고착화시키는 대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다. 이런 그 자유한국당에 대한 그 낮은 지지율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역사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1987년 이후, 민주화 이후 어떠한 정권도 초기 높은 지지율이 2년 이상 유지된 것은 없었다. 2년만 기다리시라. 물론 그 지지율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새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다시 집권할 수 있다라는 것은 보장이 되지 않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저는 보수의 리셋이라든가 보수의 재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51쪽이나 50쪽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모이신 분들이 각자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다. 그 첫 번째는 자유한국당 보수정당으로서의 정당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여기 계신 보수 지식인이 해야 할 일, 그리고 보수 시민이 해야 할 일을 세 가지를 저는 얘기를 드리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저는 이름을 보수의 세 가지 행동,
또 컨저버티브 액션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첫 번째는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보수주의와 보수의 가치를 학습하고 토론하고 그를 기초로 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아까 박재환 사회자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의 공약과 민주당의 공약이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그동안 한나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과 정의당이 만든 경제민주화 정책이나 복지정책을 따라하기 바빴던 것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될 것이 아니냐. 자기 정책성은 잃어버리고 남을 모방하기에 급급했다라면 그것은 그런 정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수주의와 보수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중심에는 여의도 연구소가 있어야 되는데 여의도 연구소, 뭐 여의도를 연구하는 연구소도 아니고 자유한국이라는 어떤 그 가치에 맞는 새로운 어떤 여의도 연구소의 새로운 그 재출발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대처가 집권했을 때 아담 스미스 인스티튜트라든가 아니면 센터 포 더 폴리시 스터디라는 그 정당의 주요한 정당들의 그 서포트가 없었을 때 모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느냐는 거죠. 즉 대처의 집권은 분명히 정책연구소에서 가능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리건도 그렇고요. 즉 보수연구소 내지는 정책연구소 하나 제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서 원장 지명하는 것이 몇 년이 걸리는 이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무슨 정책이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여의도 연구소가 하는 여론조사 이제 그만둬라. 새로운 정책 연구하시라라는 거죠. 돈도 있다. 왜? 모든 정부의 지원은 정책 연구라고 나오는데 그 돈 제대로 쓰셨느냐는 겁니다. 쓰시라는 거죠. 앞으로. 정당이 할 일은 그거다. 대처의 사회 철학을 만들어내는데 보수주의 연구소가 기능을 했던 것처럼 연구소가 기능을 해야 되는 거다. 두 번째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시대정신이 휴관했고 78호로 휴관했습니다. 자유경제원 문 닫기 직전이군데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수 지식인들이 과거 2004년에 했던 뉴라이트 운동을 재발진해야 되는 거다. 저 50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노무현 정부 2003년 들어오고 나서 2004년부터 뉴라이트 운동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셨습니다. 김광동 원장님, 박 교수님, 그리고 다 여기 이동호 선생님도 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셨는데요. 2004년에 시작을 했는데 2017년 노무현 정권 2기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다. 뉴라이트 운동이 시작할 필요가 있다. 아까 지식인 말씀하셨는데 좀 더 크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건 장기 집권에 대비한 우리가 진지전 구축의 의미에 있어서 사상 정책적 기반을 이루어야 된다. 제가 나열을 했는데요. 2004년 11월 24일 자유주의연대, 2005년 1월 교과서 포럼, 2005년 3월 뉴라이트 싱크넷, 10월에는 뉴라이트 네트워크, 11월에 뉴라이트 전국연합, 2006년 1월에 뉴라이트 교사연합, 2006년 4월 뉴라이트 문화체육연합. 그렇게 발전해 나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권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 뉴라이트 운동 보도를 위해서 업코리아와 데일리안 등 인터넷 신문들이 만들어졌고 그 즈음에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뉴라이트 운동의 재현 내지는 재발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 번째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의 티파티 운동과 같은 보수주의 풀뿌리 운동이 시작돼야 된다. 복고일 평론가가 항상 주장하시는 건데요. 정당의 역할이 하는 것이 있고 지식인의 역할이 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보수 시민의 역할이 하는 것이 있는데 보수 시민이 역할이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이다. 즉 풀뿌리 운동 기반 없이는 보수 정당도 그리고 보수 지식인도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3자가, 즉 정당과 지식인과 그리고 시민이, 보수정당 그리고 보수지식인, 보수시민이 함께 나서야 될 때가 지금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계속 패배주의에 젖어 있을 거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 모이신 각자,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정당, 지식인, 그리고 시민들 각자 자기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네. 생각입니다. 더 할 얘기가 있지만 이거로만.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한 5월까지 전신문하고 방송 한문에서 기사, 그다음 사설, 칼럼들 한번 전면 조사를 해본다면 기본적으로 저널리즘의 최소한의 그 지켜와야 될 기본 원칙을 현저히 훼손한, 그러니까 도저히 정상적인 언론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심각한 오보, 과장, 선동, 옐로우 저널리즘,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일종의 뭐랄까 국민들의 전체적인 부분을 어떤 쓰나미로 몰아간 부분이 없다고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런 정도로 엄청난 선진국 언론이었다면 아마 미국이나 일본이었으면 문 닫아야 될 기사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엄청나게 문제가 될 그런 기사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성하는 모습도 사과하는 모습도 그렇다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책임이 여러 사람들이 책임이 있겠지만 특히 책임이 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각 언론사마다. 근데 거의 책임지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근데 또 아시다시피 요즘은 또 엄청나게들 조심들 한단 말입니다. 요즘은 하면 기사 하나 혹시 잘못 쓰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과연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면 그 새누리당 정치권 부분도 저는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 가령 문창극 총리 그때 그 파문 일어났을 때 그 새누리당 안에서 막 더 어떻게 보면 몇 양반들은 더 심했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쓴 칼럼에 새누리당을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확고한 가치관도 진실에 대한 존중도 거짓에 대한 항전 의지도 없이 금배지의 단물에만 익숙한 웰빙 기회주의 체질자, 이렇게 새누리당 죄송합니다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가치와 대의의 깃발 아래 싸울 수 있는 구성원이 적은 조직은 결정적 위기가 오면 오합지졸의 집단으로 전락한다. 오늘까지 새누리당 그리고 그런 모습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치사하는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시민사회운동 관련해서도 한국 사회에서는 우파는 좌파에 비해서 현저히 불리합니다. 2006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그 연세대 유석준 교수가 참여연대 보고서라는 걸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여연대 임원의 36.1%인 150명이 당시 청와대와 행정부 각종 정부기관에 313개 요직에 진출했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 313개는 YS 정부 때 22개, DJ 정부 때 113개, 노무현 정부 때 158개였습니다. 또 이번에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지금 발표되고 있는 각종 인사에서도 참여연대를 비롯한 좌파 성향 시민사회단체 대약진하고 있는 모습들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반면에 우파 성향 시민사회단체 할 때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양반들은 뭐 좌파 정권 시절 말할 것도 없지만 이른바 소위 보수 우파 정권이라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거의 찬밥 신세였습니다. 여기 우리 그동안 우파 성향 교수님들도 뭐 계시고 이렇지만, 그리고 어쩌다 발탁된 인사들은 일부 제대로 막 그런 부분에 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서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세게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좌파나 저런 쪽에서 막 공격을 해댔지 않습니까? 뭐 자주 이제 써먹은 프레임이 이제 극우 또는 친일 프레임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그 극우 프레임, 친일 프레임, 그 다음에 이 공세 이런 부분에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과연 어땠습니까? 그런 양반들 제대로 확실히 지켜줬습니까? 오히려 전전긍긍하면서 부안해동하는 그런 낙마돼 버리고 조금 하다가 쫓겨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그럽니다. 온라인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 요즘 나오는 말들이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가치나 이념은 제껴두고 우선 자기가 먹고 살고 자기가 소위 속말로 출세하기 위해서도 머리 똑똑한 놈은 우파 운동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좌파 운동 단체에 들어가면 처음에 중앙정부가 지금 이제 뭐 이런 아니더라도 소위 이른바 보수 우파 정권에서도 당시 각종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들은 좌파 쪽이 들어가면 그쪽 사람들로 다 채워줬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은 다 먹고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우파 성향 이런 쪽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어렵단 말입니다. 최소한의 생계도 어려우면 이런 구조를 이제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그럼 이른바 보수 우파의 위기를 극복해야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파 특히 정치권, 뭐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른바 웰빙 기회주의 체질이나 개인적 친소관계 이런 패거리 정치에서 벗어나서 기본적으로 대의 가치와 이념 대의로 무장한 집단으로 저는 거듭나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 우파 시민사회 단체와의 어떤 연대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여론 형성의 현저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떤 식으로든 극복해야 될 텐데 그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 보수 우파 이러면 좀 차갑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 전쟁도 있고 한데 뭐 무차별적인 어떤 세금 복지 이거는 뭐 당연히 반대해야 되지만 이 보수파 정치권이나 지식인들도 기본적으로 아주 정상적인 경쟁이 불가능한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그리고 빈곤층 청소년이나 노년층 같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약자 이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약자에는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정치권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따뜻하게 보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차갑다, 냉혹하다, 냉정하다 이런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소개만 드리면은 여의도 연구원에서 지금 총선 이후에 보수 가치, 노선 재정립 등에 관한 많은 문제 제기들 필요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속 시리즈로 앞으로 계속 할 예정인데 첫 번째로 보수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이런 주제로 하고 또 7월 중순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 섭외가 완료되어 있고 월 앞으로 최소한 1, 2회 시리즈로 계속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은 우리 시민사회 그리고 지식인 계층 그리고 정치인 보수를 사랑하고 또 보수를 지켜야 되는 그 큰 그룹들의 일종의 대연석회의 비슷한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지원을 부탁드리고 이러한 보수 재정립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의도 연구원에서 우리 주요 정책 현안들에 관해서 계속 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문재인 정부 한 달 주요 경제정책 진단을 우리 바른사회 시민회의 등과 함께 했고 또 그저께는 중소기업 3대 정책 현안,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제로 등 관련해서 업계 등과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토론회 등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성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소설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설가로서 그 유명한 소설을 시빌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당시 1830년대 40년대에 그 산업혁명을 겪고 엄청나게 그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열악한 노동자들의 삶을 보면서 이제 뉴질랜드가 우리는 지금 투 네이션스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원 네이션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고 보수주의의 그러한 그 굉장히 중요한 이 분파 이념적인 어떤 그 하나의 그 이 축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수당은 애국주의 대영제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영광,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생활 수준을 투 네이션스를 원 네이션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념, 이런 것들을 이제 세 가지를 이 보수당에 이제 제공을 했고, 그 후로 이 원칙은 보수당의 변하지 않는 원칙으로 이때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디지털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이때가 이제 선거권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유권자였다가 그 다음에 5%, 15%, 30%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과정에서 맹 놓고 그냥 있지를 않고 이제 대중정당으로 보수당을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거 애국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필하는 것이죠. 애국심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그 어떠한 이데올로기보다도 일반 사람들한테 가장 어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자유한국당이 뭐 안보 놀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안보하고 애국심하고 좀 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어느 정당도 다 애국심은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 안보하고 애국심이 같지 않다는 거를 좀 인정을 하시고 새로운 어떤 정책을 좀 만들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대중정당으로 만들어내는데 디지털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당시에 이 새롭게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그런 조직과 선전 매개체가 나올 때마다 보수당이 다른 당들보다 훨씬 더 빨리 그거를 선취해서 이용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것이 처음으로 이제 대중매체로 이 세상에 나왔을 때에 그걸 다른 어떤 당보다도 먼저 당의 그 선전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앞서 나갔다. 이것이 이제 보수당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 발표 이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수 리더십들이 굉장히 위대했는데 이렇게 크게 실패한 거는 역사상 처음인 거예요.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시장 개입을 해가지고 70년대 정경유착 다시 메모리 기억나게 만들었죠. 소통부재에서 구시대적인 권위주의를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구시대 세력으로 만들어버렸죠. 정책임을 승계를 거부해가지고, 제가 총장할 때 교육부에 갔더니요, 1년 이명박 정부에서 이 노무현 정부로 갔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정책도 완전히 바뀌고. 보수에서 보수로 왔는데 정책이나 인물들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인물들이 노무현 시대 때 쓰던 인물들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보수와 보수가 정권을 인수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봉천 바닥에서 봤지만 왜 이렇게 뺄셈 정치를 많이 했는지, 우리 뺄셈 정치가 이게 우리를 다리를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 전립의 최대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수 정치력과 보수 정치 자원이 고갈된 형태가 아니냐. 정치력이 지금 리더십의 정치력 고갈뿐만이 아니라 보수 세력 전체가 이걸 매니지하는 데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게 서툴게 매니지가 된 것 같거든요. 이번에 저는 마지막에 3월 초에 하야할 줄 알았습니다. 하야만 일어났으면은 보수가 다 살고 분열됐던, 우리 영국에서도 1930년대 분열돼서 재집권하는데 30년 걸렸거든요. 우리 보수는 이번에 분열된 건 우리가 처음이죠. 바른정당으로. 나는 30년 갈까 겁납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겁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봐가지고 정치력이 어느 정도 고갈됐냐면, 김평훈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크다 그런 거예요. 보수 지성계에서도. 근데 이게 착시현상에 빠지는 거예요. 보수 지성계 자체도. 그러니 청와대에서 착시현상 안 빠졌겠습니까? 이때 박관용 이 원로께서 하야하라고 얘기했을 때 왜 이런 말들이 그쪽에 들어가질 않냐고요. 원로의 정치력이 전혀 무시돼 버린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보수의 정치 자원이 완전히 고갈돼 가지고 지금 보수 2013년만 해도 보수가 40이고 진보가 20몇 %였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제 진보의 시대가 왔습니다. 보수 양당 합쳐봐야 30%입니다. 세상에 이런 적이 있습니까? 야당이 여지껏 보수 세력하고 연합하지 않고 집권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혼자 완전히 집권해 버렸죠. 아주 여유 있게 따돌리고요. 이게 지금 우리 존폐 위기. 탄생한 그런 그 사회 저변층의 유권자들을 보수당으로 끌어오는데 아주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디즈레일리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렛 thatcher가 이제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데, 이 마가렛 thatcher의 문제점은 뭐였느냐 하면은, 이 1945년에 이제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마가렛 thatcher가 1979년에 이제 소상이 되는데, 그 한 30년 몇 년 동안의 기간에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국가가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그것은 그 케인즈식의 그 경제, 혼합 경제,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제를 모방한 그런 그 시장 경제를 이제 그 소홀히 하면서 국가가 계속해서 개입을 하는 케인즈식의 그런 혼합 경제를 국가가 이제 자꾸 채택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45년 이후에 그 이 국민들의 그 염원에 이제 화답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완전 고용 제도를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 그 실업률이 거의 0%에서 2%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국가가 굉장히 많이 개입을 했다는 소리죠, 경제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굉장히 노동계가 강력해졌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노동당이라고 하는 정당하고 이제 노동계가 결탁을 하면서 노동계급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이 복지국가, 다 아시다시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고 하는 근대적 복지국가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죠. 1946년부터. 자,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이 영국병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1970년대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thatcher의 이 임무였습니다. 자, 대체혁명,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그 시장 경제에 정치가 개입을 하고 임금을 이 노사정이 만나가지고 임금을 결정을 하고 하는 이런 식의 이 왜곡된 시장 경제를 이제 왜곡된 시장 경제를 이제 시장으로 돌려주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thatcher가 그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을 했지만 또 동시에 사람들한테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어필을 했던 거는 사실은 이 사회적 도덕적 보수주의예요. 이것이 그 지난 1945년 이후에 그런 굉장히 그 방만해진 국가에 기대는 사람들, 의존 문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걸 다 국가가 해주려니 하고 하는 이런 나태함, 이런 것에 대해, 그리고 이제 노동계가 이 강성해지면서 함부로 파업을 하는, 아무 때나 나 원할 때 파업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그 분위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마가렛 thatcher가 이제 철퇴를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 법과 질서를 존중하자. 그 다음에 자립. 국가에 의존하지 말고 복지제도에 의존하지 말고 자립해서 네 삶을 네가 개척해라 라고 하는 뭐 이런 식의 그 도덕적 사회적 보수주의가 국민들한테 상당히 어필을 했습니다. 오히려 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싫어요. 이런데 그 사회적 보수주의가 오히려 이 국민들한테는 더 어필을 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thatcher는 그 디즈레일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국민 보수주의 일파를 이제 굉장히 적대시하고 이 하나의 국민파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1945년이 되면은 이 하나의 국민 보수가 이제 굉장히 강해진 것이죠. 그렇죠? 이 약자들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것을 이제 thatcher는 무조건 이제 쳐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 같은 건 없다. 오직 개인과 가족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치열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보수당 내에서는 상당히 치열한 이념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처주의자와 반대처주의자들 간에 상당히 아주 치열한 이념 경쟁이 있고 나서 2005년에 캐머런이 이제 수상으로 당선이 되면서 캐머런이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사회 같은 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국가와 다르다. 그러니까 비대해진 국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약자를 배려하지만 그것을 국가한테 이름하는 이런 건 아닌 것. 이것이 이제 thatcher와 반배타주의자를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캐머런의 대안이었습니다.
보수당 성공의 비결을 제가 이제 제 책을 좀 읽어보십시오. 의원님들 그 시간 안 되겠지만 좀 읽어보시면은 뭔가 좀 배우시는 게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수당은 이 다른 당에 비해서 상당히 그 당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노동당은 굉장히 그 분파적인 그런 경쟁 같은 게 치열한 당이고 자유당도 마찬가지였는데 보수당은 이 지도부에 대한 충성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강했고 로버트 필이 한번 당을 분열시키는데 그러고 나서는 한 번도 당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그 결속된 당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국민들이 더 믿을 수 있는 트러스트워디한 그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보수당이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가 있었다. 두 번째는 뭐냐?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때는 아주 선도적으로 변화를 수용을 했다. 디즈레일리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그 시대 정신을 읽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선도적으로 변화를 추진을 하는 이런 것이 보수당 성공의 비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국가 경영 능력. 우리는 다른 당에 비해서 국가 경영의 능력이 더 많다. 더 유능한 당이다. 통치에 적합한 당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실어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일단 가장 이 피부에 와닿는 것이 뭡니까? 경제, 이런 거죠. 그죠? 그 안보와 경제라고 하는 면에서, 보수당은 타 당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실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까도 계속해서 되풀이하지만 애국정당으로서요. 어느 당이건 다 애국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표면에 내세우지만 보수당이 다른 어느 정당들보다도 더 애국적인 정당이다. 우리는 우리야말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유권자들한테 실어줄 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직과 선전. 이건 굉장히 우스운 얘기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페이스북이니 트위터니. 우리가 지금 보수에서 제일 크고 저는 이것이 되도록이면 우리가 10년 내에 극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5년 극복하면 행복이겠지만 그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요. 공론민주주의 시대의 보수 이념 정당의 길을 물으셨는데 이 공론민주주의 시대가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문자 공론장하고 구술 공론장이 융합됐다는 거예요. 문자 공론장이라는 것은 사유를 전제하고 이성적인 우리를 생각하게 해서 차분하게 만들고 논리를 만들어주는 건데 SNS는 그 짧은 단어로 하지 않습니까? 이 짧은 단어들은 전부 행동의 언어들입니다. 사유의 언어가 아니고. 그래서 행동지향적인 건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이 힘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우리 보수정당이 적응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만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념이라는 건 가치와 비전과 이미지가 융합된 것이지 이념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 정당민주주의 시대 때는 계급성과 지역성이 중요했지만 우리도 지역성 어떤 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미지와 소통이 아니냐. 이 리더십을 찾지 않고서는 안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로 보면은 영국은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가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우리는 자유주의는 보수 쪽에서 우리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 가치, 인권 재산하고 공화의 가치, 공익준법, 민주의 가치, 소통공론의 세 가지를 균형을 시키는 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해줘야 될, 저쪽에서는 민주주의만 떠드는데 이번에도 청문회를 해도 국민을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그러셨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지금 먹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으로 먹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안보와 경제 능력은 영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수가 제일 잘하는 능력인데 이걸 우리가 인정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애국주의와 국제주의도 지금 현재 우리 애국이 아니라 우리는 애국주의로 가고 있는데 저쪽은 애족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되는데 해결책은 뭐냐? 저는 이제 보수 세력이라는 저 사람들의 프레임이 뭐냐면 보수는 수구다라는 프레임을 성공시켰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민 마음속에. 이거 빨리 탈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보자가요. 사람 인변에 입구하고 나무목 했지 않습니까? 그게 보호한다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애를 등어리 없는 자입니다. 아이를. 보호하는 건 뭐냐면 미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전통에 뭐냐면 온고지신 있지 않습니까? 온고지신이라는 게 보수 전통이거든요.
옛날 거 살펴가지고 미래를 본다는 거죠. 그걸 실학자들은 법고창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보는 과거를 안 돌아봅니다. 앞에만 봅니다. 진짜가 참새작자의 갈짓자인데 참새는 앞으로 뛰지 뒤로 절대 못 뜁니다. 프로그레시비즘도 마찬가지죠. 앞만 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앞만 봐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들은 앞만 보고서 사회주의 나갔다고 보니까 결국 봉건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수의 가치라는 건 진짜 위대한 거죠. 온고지신할 수 있는 이 가치가. 이거를 갖고서 국민들한테 우리들이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수들, 진보들이 불리한 상황